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PF 시장에 1조 원대 캠코 펀드가 투입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PF 시장의 구조조정 원활하게 도와줄 목적으로 정부가 대거 자금을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PF 시장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미 자금이 있는 금융기관들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 자금 캠코 펀드가 투입이 되죠. 지금 PF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눈높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는 정도에 대해서 서로 이견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정리하지 못하고 버티는 형태, 이런 시간이 오래되고 있고 이걸 계속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너네가 다시 사갈 수 있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줄 테니까 빨리빨리 구조조정하라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유동성 가뭄의 시대가 맞아요. 돈은 없고 물건만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물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서 썼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죠. 가게 같은 경우 전세금 못 돌려주고 대출금 이자 못 내고 이런 현상 벌어지고 있고, 기업 같은 경우 PF 연체 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축소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유동성을 쏟아붓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절대적으로 풀린 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장입니다. 근데 그 흐름이 원활하지 않죠. 지금 그동안 부동산 상승기에 돈 번 사람들 사실 부동산을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그 유동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축소되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가게 같은 경우 돈이 없죠. 집만 있고 돈이 없는 이게 현실이죠. 현금성 자산, 소득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유동성 떨어지고 있습니다. 빚을 이미 잔뜩 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쓸 돈이 없습니다. 갖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돈을 마구마구 빌려주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매각은 안 되고 매물은 쌓여가고 있고, 급매를 통해서 가격이 낮춰지고 경매를 통해서 강제로 매각하는 형태로 가구당 순자산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신용을 통해서 돈을 더 빌려보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죠. 자기가 소득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빌릴 수 있는 돈 이상을 빌려줬던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점 유혹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에 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올라왔죠. 이런 거래량에 혁혁한 영향을 끼친 세대들, 바로 시장의 금리와는 동떨어진 금리를 적용받는 정책금융을 통해서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조건, 그 액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다시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역대급 유동성 가뭄의 시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사고 싶어하는 부동산, 빚을 내야 살 수 있는데 그 빚의 규모가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보니까 구매를 못하고, 그러니 순환이 안 되고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마치 시장이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신생아 대출이 돌풍을 일으켰다. 석 달 만에 5조 원이 넘어섰어요. 5조 원 중에 4조 원 가까이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이 얘기 보면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시장에 들어와 줄 사람이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중 60%가 기존의 주담대보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 대출이었어요. 4조 원 정도 구입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미 집을 살 때 빌렸었던 돈, 이 자금에 대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보고자 대환하는 용도로 60%가 사용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세자금 대출로 활용이 됐죠. 9억 이하의 집값이 많이 조정됐다는 지역에서 거래량이 늘어났죠. 30대가 전국 아파트에 큰 손이 됐습니다. 비중이 늘어났을 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영향력은 미미해요. 타 연령대는 움직이지 않고 신생아라는 특별한 조건에 맞출 수 있는 사람들만 이 시장에 일부 유입이 됐습니다. 마치 대출받아서 집 사는 사람 엄청 늘어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기사인데 5대 은행 가계대출 크게 늘어났습니다. 주담대 때문에 주로 늘어났어요. 전세자금 대출은 줄어들었지만 금리 곧 내린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좀 감소세는 둔화됐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이를 보일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주담대가 늘어났다. 영끌 30대의 비중이 늘어났다. 이걸 보면 시장에 신규로 참여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지금같이 대출을 안 해주는 환경에서 유일하게 대출이 되는 창구를 통해서 그쪽에만 유동성이 흘러들어간 겁니다. 주담대 비중 늘어난 거 이미 공급한 아파트 잔금 치르느라 많이 늘어난 거죠. 2, 3년 전에 분양받아 놓은 집들 실제 그 대금을 모두 치르기 위해서는 주담대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DSR에 대한 예외 적용이 되고 또 정부의 혜택이 있는 곳, 돈을 빌려주는 곳에만 일부 숨통이 트이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흘러들어올 돈이 없어요. 가계부채만 놓고 보면 3년 반 만에 GDP 100% 밑으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 정리를 통해서 줄어드는 거죠. 일부 여력이 있는 사람은 갚았을 거고 그렇지 못한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강제적인 매각 절차, 눈물의 할인을 통해서 그 부채를 정리하는 것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은 좀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연체율은 여전히 급등하고 있죠.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먹고 쓰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저금리로 빌려 쓴 돈 이제 고금리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상환 능력은 떨어지니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총량은 이런저런 이유로 좀 줄어들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부채의 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민 자영업자들, 가계와 직결되는 이런 사람들의 연체율 급등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도 지금 연체가 1조 원을 돌파할 수준으로 경보음을 울리고 있죠. 가계와 동일시되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급증하는 것, 가계가 빚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대 은행에서 대출받을 정도면 나름 신용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이들마저도 연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체의 증가폭이 가파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KB 같은 경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연체율 50%가 넘게 늘어났고 NH농협 연체액 80%가 증가를 했습니다. 집 사주는 사람 많고 집가 오히려 오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매물은 쌓여가고 있고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빌린 사람들 지금 견디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가계부채 문제 이렇게 심각하고 기업의 부채 문제 또한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좀 전에 자영업자 말씀드렸는데 자영업자 1,000조의 대출을 끼고 있죠. 이 중 임대사업자 대출이 40% 가까이 차지를 합니다. 임대사업자, 즉 부동산 분양 받아가지고 임대소득 누리려고 대출 받은 사람들 이들의 연체 증가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뜨겁다고 하니까 지산,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분양 받았는데 공실에 관리비만 물어주다가 지금 버티지 못하니 연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경매로 내몰리고 있고 그나마 낙찰되면 다행인데 대부분 유찰되고 있고 낙찰이 되더라도 반토막으로 환가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산의 감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존에 10억에 분양받았던 거 5억에 낙찰되니 5억은 공중으로 사라진 것 자산의 감축입니다. 가계뿐 아니라 기업의 부채 문제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업 부채의 대표적인 것 바로 부동산에 투여된 PF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 끌어가다가 해결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 그 마지막에 몰렸기 때문에 정부 자금을 투여하면서 연명하다가 이제 정리하는 데 자금을 더 투여하려는 조치를 하고 있어요. 매스를 가하고 있죠. 이렇게 된 배경, 여기에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의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PF에 돈 많이 들였던 거 대표적인 거 저축은행이죠. 저축은행 지금 망가지냐는 소리 나오고 있어요. 연체율 최고 8%로 올라갔고 11년 만에 5천억의 순손실을 보일 정도로 저축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돈 빌려주면 고금리로 꿀 빨았던 저축은행들 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전체 저축은행의 연체율 6%가 넘어가고 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지방 같은 경우는 8%가 넘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실화된 여신 비중도 급증하고 있죠.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즉 이자 못 내고 연체된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죠. 이런 것들 지방 같은 경우 10%대까지 치솟아 올랐고 전국적으로 8%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축은행 살아남는 길,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지원받아서 살아남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축이 우선이고 개점 휴업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돈 빌려주려면 일단 수신을 받아야 되는데 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수신 받는 것보다는 현 상태 유지하면서 건전성 유지하는 게 낫기 때문에 금리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아진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죠.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PF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 등의 영향으로 지금 외형을 확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규모를 축소하고 비용을 줄이고 건전성 지표를 맞추는데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PF에다 돈 많이 빌려줬고 또 중저신용자의 차주한테 많이 빌려줬는데 이들이 빚을 못 갚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평균 6.55%라고 했는데 올해 10%까지 치솟아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대출의 부실화, 건전성이 악화되는 과정 계속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더 자금력 있고 이런 회사들이 인수하는 과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사줄 사람도 지금 겁이 나서 못 사고 있죠. 얼마나 부실이 있을지 또 이 부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여해야 할지 이게 불분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매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세주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상인 저축은행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순수익이 크게 감소를 했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오히려 3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 채권이 1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나고 있으니 여기를 얼마를 주고 사야 될지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럽겠죠. 그러니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다양한 저축은행들 매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의 가격, 인수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이에 대한 희망 가격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살려는 사람들 잠재적인 리스크가 줄어들었을 때 적당한 매물을 사려고 한다.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쯤 되면 저축은행 M&A 활발해질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현재는 PF, 경공매 등에서 가격 차이 때문에 부실 채권의 정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 들어간 돈의 30%만 손해보는 수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60% 정도 빠진 금액이 아니면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선뜻 매입에 나서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매물로 예상되는 것들 부실채권 비율은 높고 쌓아놓은 충당금은 없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매물로 나올 걸로 예상하죠. 당연하죠. 부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 팔아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입장에 처한 저축은행들 상당수 매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그냥 손 놓고 있는다고 해서 이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금융당국 외국 IB한테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적이고 연체율 좀 올라갔지만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해명을 했죠. 이런 거 왜 해명해야 했을까요? 지금 괜찮다고 말하는 상황 믿을 수가 없으니 정부가 나서서 우리 감당할 수 있다. 또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믿고 투자하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게 팩트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의 크기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 걱정스러워하는 것 당연하죠. 이런 불안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불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PF 관련 저축은행도 문제고 새마을금고의 위기도 현재 진행형이죠.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던 것 작년의 일입니다. 뱅크런 위기에 1조 원 가까이를 수혈받았고 정부가 돈 빼지 말아달라 문제 생기면 정부가 원리금 보장하겠다고 사태를 진화시켜줄 정도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부실 채권에 대한 것 캠코가 1조 원 정도 사줬죠. 이렇게 급한 불을 껐지만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줄어드는 게 아니라 7%대가 넘어가는 등 지금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18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했고 전체 금고 중에 3분의 1이 적자를 봤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고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죠. 눈만 뜨면 몇백억씩 손실이 확정되고 있는데 금고의 운영 특성상 석연치 않은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기를 당한 건지 이사장들이 연루됐는지 수백억 대의 대출 사기들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임원, 브로커 이런 사람들 다 검찰에 넘겨졌죠. 지난해 혹독한 뱅크런 사태를 겪고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이 빌려준 돈에 대한 연체율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 정리를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부동산에 참여했던 또 다른 큰 축 건설사들도 빚의 무게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중 태영건설 제일 먼저 손을 들었는데 여기에 구조조정 지금 진행 중이죠. 태영건설 리스크 관리팀 신설하고 자체적으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 같이 하고 있는데 PF의 그림자가 어둡습니다. PF 사업장 정리 계획 발표가 됐는데 본 PF 40개 중에서 32개를 그냥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죠. 브릿지 같은 경우는 경공매나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서 정리하는 절차 이렇게 가고 본 PF는 자금을 투여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정리안이 나왔어요. 근데 물가보다 공사비 더 급등을 했죠. 건설시장 수분양자가 사줘야 해결이 되는데 이 시장의 상황 녹록치가 않으니 이 문제, 이 위기감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본 PF 진행 중인 사업장도 삐그덕대고 있죠.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반포동의 개발 사업, 여기에 선순위 채권자 과학기술 공제인데 여기서 채권 회수를 통보를 했습니다. 반포동에 20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랑 오피스텔 한 100개 정도 짓는 개발 사업인데 여기에 과기공이 1,300억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채권 회수 절차에 나서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22년도 본 PF 해가지고 공사 이미 착수했고 공정이 30% 정도 완료가 됐는데 공매에 들어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유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니까 예전과 같은 신용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게 어렵고 추가적인 공사비 투입은 못하겠다고 과기공이 입장을 밝힌 거죠.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주가 추가적으로 돈을 투입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선순위로 가겠다 하니까 과기공 중순위로 내려가는 거 거부감을 표하면서 지금 공사는 중단이 됐습니다. 채권 회수 절차를 하면 선순위로 빌려준 과기공 같은 경우는 채권의 대부분을 회수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후순위로 들어간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공매로 넘어가면 전액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니 중순위에 있는 대주가 추가로 돈을 넣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리겠다라는 입장이고 강남 한복판이기 때문에 분양성도 충분하니까 협상해 보겠다고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 결과 불투명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100채 정도 져가지고 빌려준 돈 갚겠다 이건데 과기공 입장에서는 돈을 더 빌려주고 과연 그거 다 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인 거죠. 오피스텔 한 채에 10수억씩 팔 수 있다라는 보장이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빌려준 돈이라도 챙겨내겠다. 이게 과기공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본 PF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고금리의 상황, 부동산 경기 침체의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PF 시장 정리 3개월마다 경공매 하면서 강제적인 조정으로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이 또한 기업이 갖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의 축소는 자산의 감축으로 이어진다는 것, 가게든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거품이 낀 가격에서 실질적인 가격으로 내려오는 것, 그게 바로 자산의 축소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는 어쨌든 이런 과정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서 모두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일단 돈 퍼져가면서 막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정부, 제가 말씀드렸죠. 화수분이 아닙니다. 세수는 계속 줄어들어서 재정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어렵다고 법인세 깎아주고 물가 높으니 유류세 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어날 기미가 없으니 소득세 그리 많이 안 거치고 부동산 거래 활발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세수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돈을 써야 될 곳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 재정 적자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 산하 기관들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정책 모기지, 특별 보금자리론 이런 자금 풀면서 주공공 부채 비율 늘어났죠. PF 시장, 전세 문제, 여기저기 부동산 관련 보증 서느라 허그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토지주택 관련 가장 큰 회사 LH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 기업에 분양한 택지들 돈 안 내고 있으니까 더 그 손실의 폭이 커지고 있죠. 여기에 고물가의 시대에 빚만 잔뜩 찌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가 압박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한전, 가스 적자 보면서 계속해서 에너지 요금 안 올리고 버티고 있으니 정부의 주머니는 말라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관련된 자산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그 자산의 가치가 축소되는 건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는 기정사실입니다. PF 시장 계속해서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토지 비싸게 매입했고 대부분을 레버리지로 자금 조달에 썼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결국 할인 분양을 통해서 하나라도 팔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기존에 생각한 고분양가 유지하지 못하는 것 결국 자산의 감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진행 중인 사업장들 경공매 등을 통해서 기존에 들어간 비용 축소되는 과정 바로 자산의 감축이죠. 가게 같은 경우 안 팔고 계속 버티는 사람들 자산이 안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강제적인 형태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매, 경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자산이 감축되는 과정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 돈의 가치가 증가를 하고 과도한 신용을 통해 부풀렸던 자산 가격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금리로 급격하게 거품이 생겼으니 고금리가 계속되는 한 그 규모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게 진리고 팩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의 효과 1년 뒤부터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이 기준금리 5.5로 가져간 것 이제 근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유동성의 창출을 통해서 버블을 만들어냈다면 유동성이 축소되면 그만큼 그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각이 됐든 담보대출이 됐든 그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금융권 입장에서는 자산의 가치를 기초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그 대출의 베이스가 가격 조정이 되면 그만큼 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부실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하니 대출을 축소하고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태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유리한 고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금리 때 남의 돈 꽁으로 안 쓰면 바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고금리 때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채의 문제 너무나 심각하죠.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부채 미국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부채 비율 높은 나라 스웨덴이 있죠. 스웨덴 같은 경우도 돈을 마구마구 빌려주면서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에 소득 대비해서 과도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스웨덴이랑 다른 거 스웨덴은 일단 벌면 40% 넘게 떼죠. 나중에 땡빚 내서 거지 되더라도 사회보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세금도 그런 나라보다 훨씬 덜 내고 받는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그런 나라와 동일한 정도로 많이 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스웨덴 얘기하는 이유, 스웨덴이나 우리나라나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런 나라가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후폭풍이 비슷하게 걱정되기 때문에 언급을 합니다. 스웨덴이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죠. 미국 오히려 금리 인상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금리 인하의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데 스웨덴 주택가격 붕괴되고 GDP 꼬꾸라지고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 떠받치려고 금리 내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죠. 우리나라는 금리를 적당히 올리지도 않았던 나라입니다. 당장 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금리의 상황이 장기화될 걸로 예정되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요? 버블 부동산에 근거한 부채의 무게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고 그냥 연명하고 있지만 안고 있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연체는 늘어나고 부채의 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는 잡히지 않고 금융 시스템은 위기의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태예요. 그런데도 시대의 흐름과 다른 선택을 한 우리나라 실험실의 생쥐와 같습니다. 당장 그 영향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기의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미국 대선 앞두고 금리를 올리는 선택 못하죠.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떠한 형태로 갈지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이 정리되고 난 후에 다르게 행동한 우리나라 과연 아무 문제 없이 다시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시장 올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래가 살짝 살아났다, 뭐 반등했다 이런 얘기에 쉽게 무엇을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